제 예산 강의는 뭐 오래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점점 알려진 것 같아요. 예산이 참 중요하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예산이 뭘까요? 뭐 예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이게 역시 좀 유명한 학자가 되려면 이렇게 좀 간지나는 말을 해야지 유명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예산이 뭐냐?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고, 뭐 국회의원 있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사업에다가 돈을 썼는지, 내가 싫어하는 데 돈을 썼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업에다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이게 바로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바로 예산에 드러난다라는 말은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면접 보는 지원자는 3명인데, 하필이면은 수학과 1명, 철학과 1명, 회계학과 1명이 이렇게 면접을 본대요. 그런데 갑자기 면접관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플러스 1이 무엇냐? 라고 질문했대요. 뭐 수학과 학생은 그냥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잖아요. 2입니다. 라고 그랬겠죠. 철학과 학생은 굉장히 복잡한 말을 했을 거예요. 뭐 저도 철학은 모릅니다만, 뭐 실증주의에 따르면 2지만 뭐 회의주의에 따르면 뭐가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나름대로 썰을 풀었겠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회계학과 학생입니다. 회계학과 학생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관 앞에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용역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뭐 이렇게 프리랜서거든요. 뭐 강의랑 용역 수입이 제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할 때 그냥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중간 보고회를 해요. 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고 이건 저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숫자를 마음대로 맞춰주고 사는 게 저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저만 그렇게 먹고 살면 괜찮은데, 모든 전문가,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자, 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저는 여기에는 머릿수대로 다 다른 대답을 말할 자신 있어요. 진짜로. 한 256가지의 다른 숫자를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할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전문가와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똑같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질문을 256가지의 다른 숫자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간단한 거, 뭐 본예산 기준 말할 수도 있고, 추경 기준 말할 수도 있고, 뭐 결산 기준 말할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것보다 조금 한 겹 더 깊게 들어갈까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이럴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재정학 교과서의 예산이라는 말의 정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하고 기금은 제외된 거가 바로 예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쓰는 돈이 얼마고 기금을 통해서 쓰는 돈은 나한테 빼고 알려줘. 이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굳이 기금을 통해서 쓰는 돈을 빼고 나한테 알려줘가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관행적으로는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사회복지를 얼마 쓰니를 물어보는 게 관행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말은 기금을 통해서 쓰는 돈은 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숫자를 크게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관행대로 할게. 그냥 기금까지 포함해서 말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숫자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나는 법대로 할 거야. 기금은 예산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기금 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공식 예산 분류 체계에 따르면은요, 보건 분야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는 별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관행적으로 보통 보건복지
이는 하나의 묶음으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건복지는 그냥 묶음인데,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물어보면은 관행적으로는 그냥 보건복지 예산 전체가 통용되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이 나는 법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 분야는 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니 나는 그냥 관행대로 할 거야라고 말하면은 보건 분야도 우리는 붙여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는지 이해 가시겠죠.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으면은, 조작은 아니죠. 다 팩트예요. 다 팩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에 대한 관념은 어떤 굉장히 실체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 작은 숫자를 원하면 작은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두 굉장히 다양한 거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총지출은 639조거든요. 근데 총지출이라는 단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쓰는 굉장히 독특한 단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기재부가 만든 이 발명품, 이 총지출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아주 갈라파고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국제 기준으로 하면은 또 다른 거고요. 근데 국제 기준도 또 여러 개입니다. IMF 기준도 86 기준, 01 기준이 있고, 유엔 기준도 SNA 기준도 있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다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12시간 이상 걸리고요. 이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알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맘만 먹으면은 큰 숫자 원하면은 큰 숫자, 작은 숫자 원하면 작은 숫자로 굉장히 맘만 먹으면은 기재부 공무원이라면은 다 조절할 수가 있다. 전문가라면은 다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실제 숫자를 직접적으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개늑시라는 말 아시죠? 개늑시,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게 프랑스 속담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개늑시래요. 이게 동이 어슴푸레하게 트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기 멀리서 이렇게 개인지 늑대인지 이렇게 구별하기 애매한 애가 있어요. 이게 늑대라면 도망가야 되고 개라면 그냥 갈 길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밝으면 충분히 구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동이 트기 전에 어슴푸레 할 때는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걸 바로 우리는 개늑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산에도 개늑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전국의 모든 언론의 일면 톱 기사를 채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8월 말이에요. 8월 말에 이게 모든 언론의 이 내년도 예산안이 일면 톱 기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8월 말에 언론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9월 2일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8월 말에 기사를 쓴 모든 기자와 모든 그 기사에 이 멘트를 해준 모든 전문가는 단 한 명도 내년도 예산안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사가 쫙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개늑시란 건 뭐냐면은 그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만 보고 내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만 쓴 그 기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16년도 기사입니다. 16년도 정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다라고 요 16년도에 주장했어요. 이게 당시 기사예요. 16년도. 자,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도 슈퍼 예산이다라고 말하니까 기사는 뭐라고 나와요? 슈퍼 예산 이라고 쭉 나와요. 자, 우리 올해 23년도 올해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 예산이다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증가율이 몇 %인 줄 알아요? 5.2%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27년도는 얼마나 증가한 줄 아세요? 3.7% 증가했어요. 자, 3.7% 증가한 예산안을 내놓을 때 정부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은 기사가 어떻게 나와요? 슈퍼 예산이 나오고, 5.2% 증가할 때 정부가 긴축 예산이다 라고 말하면은 기사는 어떻게 나와요?
긴축 예산 나와요.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 증가해도 정부가 긴축 예산이라고 주장하면 긴축 예산이 되는 거고 3.7% 증가해도 정부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냥 슈퍼 예산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예산안은 나와요. 예산안은 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심어진 그 관념은 그 프레임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프레임이 다 형성될 때까지는 형성된 다음부터는 예산안이 실제로 이게 공개가 돼도 그 실제 프레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그 관념은 얼마나 허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에 대한 관념을 한번 볼까요? 그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는 뭐 좋게 평가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 재정이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나쁘게 평가하면은 재정을 거덜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죠. 이번 정부는 어때요? 뭐 좋게 평가하면은 건전 재정을 하고 있고 나쁘게 평가하면은 뭐 재정이 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듣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정부는 언제 취임했습니까? 17년도에 취임해서 17년도 추경부터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17년에 취임했으니까 17년 본 예산은 누가 편성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17년도에 이게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항상 지난 정부는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17년도 결산에 대한 책임은 본 예산은 박근혜 정부인 거고 추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17년 결산이 우리가 얼마나 결산 결과가 뭘까요? 돈이 24조 원 그냥 남았어요. 24조 원 플러스가 그냥 남았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급이에요. 돈이 20조 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고 뭐 17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4조 원을 못 쓰고 남았다는 것은 추경을 그렇게 제대로 빡세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18년도예요. 18년도는 첫 번째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는 줄 아세요? 전년도에 거의 역대 최대급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갱신했습니다. 31조 원 그냥 돈이 남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시 언론은 다 슈퍼예산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 슈퍼예산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대 가장 많이 돈이 24조 원 남기고 그 다음 18년도는 31조 원 남기는 것이 이게 문정부가 문정부는 자기는 말로는 뭐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못했던 거죠. 윤석열 정부 언제 취임했습니까? 22년도 취임했죠. 22년도 취임한 다음에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결산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그 재정 편성한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어요. 12년도에 얼마 재정 수지 적자가 났냐면은 50조 원 이상 재정 수지 적자가 났어요. 자, 윤석열 정부 추경 편성액이 6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60조 원 이상 추경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22년도에 적자가 50조 원 정도 이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런데도 건전재정이래요.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확대 재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나왔어요. 무슨 노력을 해서 역부족? 60조 원을 추경을 편성했는데 자, 60조 원 추경을 편성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저처럼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600만 원 받았어요. 그 22년도 코로나 손실보상금으로 600만 원 받았는데 자, 통장에 현금 600만 원이 딱 꽂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아빠 미소가 막 절로 나와요. 아니, 통장에 600만 원 꽂혀보세요.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에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돈을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래도 건전재정은 건전재정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지난 정부는 저한테 제가 뭐 사업자라고 해봤자 뭐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600만 원을 줬는데 600만 원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 정부는 건전재정이래요. 도대체 이게 뭐지? 돈은 받았고 추경은 편성했는데 자, 아무튼 22년도는 그랬습니다. 23년도는 올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손해날 줄 아세요? 올해도 한 40조 원 이상 손해납니다. 자, 19년도는 12조 원 적자가 났어요.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뭐 재정 거덜났다. 22년도는 50조 원 정도 이 적자가 나고 올해도 한 40조 원 이상 적자가 날 거고요. 내년도도 목표가 40조 원 적자입니다.
그래도 건전재정이래요. 아니, 12조 원 적자가 나면은 이거는 거덜난 거고, 뭐 50조 원씩 적자가 나도 이거는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는 거가 얼마나 우리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아, 여기 있긴 있구나. 자, 첫 해, 17년도 첫 해 24조 원 흑자가 나고요. 그 본예산 첫 해는 한 31조 원 그 흑자가 났다가 19년도에는 12조 적자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고, 뭐 물론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죠. 근데 그거는 이 정부가 이 적극적인 재정을 했다기보다는 밀린 거죠. 뭐 코로나 시절에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더하니까. 아무튼 이 첫 해 추경 첫 해, 본예산 첫 해, 본예산 둘째를 그대로 비교해 보면은요, 22년도는 60조 원 적자가 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아직까지는 올해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최소한 40조 원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목표가 45조 원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거는 건전 재정이고 이거는 거덜 재정이래요. 도대체 뭘까? 이게 숫자를 안 보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정부가 657조를 쓴대요. 아, 전체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가 657조를 쓴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657조를 쓰는데 도대체 657조를 어디에다 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657조를 어디에다 쓸까? 자, 보건복지 고용에 242조를 쓴대요. 교육에다 뭐 89조를 쓴대고, 뭐 R&D에다 25조를 쓴대고, 뭐 국방에 59조를 쓴대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657조 나와야 되죠. 다 더하면은요, 60조 이상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통계입니까? 이게 그래프입니까? 이건 그래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이거 다 더하면은 660조 이상이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에는 이 통신 분야도 빠져 있고 예비비 분야도 빠져 있어요. 아예 누락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뭐 670조가 넘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그래프입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재부가 그린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더했을 때 657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당연히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이 복지 R&D에다가 1조를 쓰면은 복지에도 1조가 올라가고 R&D에도 1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뭐 국방 R&D에다가 1조를 써도 국방 R&D에도 1조가 올라가고 R&D에도 1조가 올라가는 그런 뭐 이상한 중복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배제된 것도 있고요. 아니, 기왕 이렇게 중복할 거면은요, 저는 차라리 더 써서 화끈하게 중복하죠. 다 중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복지에도 한 400조 쓰는 나라입니다. R&D에도 한 200조 쓰는 나라입니다. 뭐 교육에도 뭐 한 200조 쓰는 나라입니다라고 차라리 어차피 중복할 거면은 아예 좀 더 화끈하게 중복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중복을 해서 마치 합치면은 이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말하는 것은 너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건 너무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참 너무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가장 좀 큰 틀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이 X축은 뭐냐면은요, 일로 가면 갈수록 국민 부담료,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요. Y축은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복지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나라일수록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거고, 일로 가는 나라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복지 지출을 국가가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90년도거든요. 대한민국 90년도는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조금 내고, 복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조금 받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90년도였다가, 95년도, 2000년도, 2005년도, 2015년도, 2017년도로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도 늘고 복지도 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였다가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국뽕에 차오르는 순간이죠. 과거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꼴찌여서 현재 대한민국은 그냥 꼴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꼴찌냐?
세금도 제일 조금 내고 복지도 제일 조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죠. 자, 우리 한번 일본어 볼까요? 일본어 보니까 일본의 80년대는 여기 있었어요. 85년도, 90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대신 뭐만 늘었어요? 세금만 늘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일본의 8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경제,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좋았던 때예요. 정말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돈이 그냥 넘쳐 흘러서 아무도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냥 뭐 돈이 그냥 너무 넘치기 때문에. 자, 아무도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본 정부는 뭘 선택한 거예요? 복지 필요 없다. 발음이 어렵죠? 늘리기커녕 그냥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돈만 쭉 흡수를 한 거죠. 너무 돈이 넘쳐 흘렀으니까. 그래서 세금만 돈만 흡수하고 복지는 하나도 늘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90년대 뭐가 터졌어요? 버블이 터졌죠. 버블이 터지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금은 오히려 줄이면서 복지는 늘려요. 자, 잃어버린 10년일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20년이 됐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정부는 세금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복지만 늘립니다. 자, 그러다가 경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바로 어떻게 전환을 해요? 복지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다시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금만 늘려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과 복지를 같이 늘리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 보면은 대부분 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한 말이에요. 뭐가 당연한 말이냐면은 우리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늘려야 돼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복지만 늘릴 때도 있고 세금만 늘릴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택한 전략이라면은 그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전 세계 나라가 택한 전략이라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항상 복지 세금을 같이 늘려서 압도적인 꼴찌에서 꼴찌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경제 상황의 대응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경제 상황이 나쁠 때와 좋을 때는 각각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재정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재정에 대한 이런 오해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가정살림과 국가재정의 원칙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 가정살림 원칙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입이 늘면 어떻게 해요? 소고기 사 먹는 거죠. 내가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 졸라매야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정살림 원칙인 거고 국가재정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은 세수입이 줄겠죠? 세수입이 줄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 졸라매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세수입이 오히려 내수가 안 좋을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재정을 막 써야 되는 거죠. 자, 경기가 과열이에요. 경기가 과열이면은 세금이 막 거치겠어요? 세금이 막 거쳤다고 해서 국가가 막 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는 경기 과열일 때는 국가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자, 가정살림 원칙과 국가 재정의 원칙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그냥 국가재정의 원칙을 가정살림 원칙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도 조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 재정 지출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전체 정부를 한번 그냥 관념 말고 실제 숫자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요거 내일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내일 요거 발표를 할 건데 미리 오늘 요거를 얘기를 먼저 하는데, 자, 실제로 그냥 관념 말고 숫자를 통해서 말하니까 우리 관념은 이명박 정부는 어때요? 뭐 4대강 등으로 재정 엄청나게 많이 써서 재정 거덜낸 정부인 거고, 우리 관념은 박근혜 정부는 관념이 뭘까요? 이게 초이노믹스 기억나시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초이노믹스의 실체는 뭔가 적극적인 그런 재정 부양, 경기 부양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초이노믹스에 맨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었죠.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빚내서 뭐 하자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판할 정도로 뭔가 적극적인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였었고, 그런데 또 우리의 박근혜 정부의 관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정부 아니야? 라는 것이 우리 관념인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이명박 정부는 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수입은 감소시켰습니다. 자, 우리 재정의 이 수입은 어떻게 했고 지출은 어떻게 했고 이 건전성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개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 이명박 정부는 수입은 감소를 시켰어요. 지출은 어떻게 많이 했을까요? 지출은 GDP 대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념은 뭐 4대강 등으로 이명박 정부는 뭐 엄청나게 재정을 거덜냈다라고 한 이유는 이 지출을 너무 많이 늘려서 재정을 거덜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출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왜? 엄청나게 이명박 감세, MB 감세를 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여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축소가 됐다. 지출이 늘어서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축소가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미인 거고요. 박근혜 정부는 국가 수입은 제법 증대시켰어요. 박근혜 정부 의외로 증세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증세 많이 했고요. 그런데 국가 지출은 어떻게 했어요? 국가 지출은 초이노믹스는 구라였습니다. 초이노믹스는 겉으로는 뭔가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지출은 줄어들었고 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증대시켰던 것이 박근혜 정부인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 증대시켰습니다. 수입도 증대시키고 지출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은 이 축소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축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이 지출이 증대돼서 어떤 재정 여력은 축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일러요.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 여기까지만 평가가 되는데 일단 국가 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출도 감소시켰어요. 그런데 재정 여력은 국가 지출 감소보다 국가 수입 감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축소가 됐던 거가 바로 요 윤석열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안을 좀 총론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정상화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정상화라는 말 들으면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22년도 추경 편성했어요. 23년도 본예산 편성했어요. 24년도 이게 세 번째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상화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다라는 게 정상화잖아요. 아니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도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참 그럼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을 안 할? 뭐 마지막 해는 안 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거 자체가 안타깝더라고요. 정상화라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뭐 과거 정부는 뭐 재정을 거덜냈던 뭐 비정상이고 우리 이번 정부는 재정을 뭐 제대로 거덜내지 않는 뭐 건전 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상화라는 건데 일단 과거 정부 탓을 아직까지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의 핵심이거든요. 과거 정부는 건전재정을 안 했는데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정상화의 정의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정부가 과연 재정 건전성이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22년도 어마어마한 적자, 올해도 어마어마한 적자,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그냥 말로만 건전하라고 말하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래 이번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건전재정은 했지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 전환은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 불건전인 거고요. 근데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 증가하거든요. 올해 물가가 얼마 오르나요? 확실한 것은 2.8%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뭐 경제 전문가 아니어도 이 물가가 2.8% 오르지 않는 것은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올해 물가 상승률 최소한 3% 당연히 넘고요. 물가 상승률은 3%가 넘는데 내년도 총지출은 2.8%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국가 지출은 실질적으로는 감소됐다라는 거죠. 내년도 2.8%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건전재정이다라고 이 정부는 주장하는데 실제로 내년도 2.8%밖에 올라가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저는 건전재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수입이 마이너스 2.2%입니다. 아니 수입은 마이너스 2.2%예요. 지출은 플러스 2.8%예요. 자, 건전이 지는 거예요?
당연히 건전해지는 거 아니죠. 아니, 수입과 지출 차이가 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입과 지출 차이가 5%포인트 차이 나면은 이거 과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 때가 아닌 이상 뭐 수입과 지출 갭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일은 과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걸 보면 당연히 이 수입이 마이너스 2.2%, 지출은 플러스 2.8%니까 건전재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건전재정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건데, 그런데 건전재정이 아니다, 아니 이게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뭐 건전재정의 장점은 재정이 건조하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뭡니까?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근데 건전재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느냐고 건전재정을 안 하면은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출도 안 하는데 건전재정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나쁜 거죠. 자, 이번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말하거든요. 뭐라고,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말하냐면은 따뜻한 복지도 하고 그리고 건전재정도 이룩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누구도 못 잡아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2.8%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따뜻한 복지 한 겁니까? 아니,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니까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으면 당연히 정부는 재정 역할을 못한 거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전재정입니까? 건전재정도 아니라니까요. 왜? 수입은 마이너스 2.2%, 지출은 2.8% 증가하기 때문에 건전재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일이 바로 내년도 예산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세입이 왜 줄었을까요? 세입이 준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 정부가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인 거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감세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세를 안 했는데 경제 상황 때문에 이게 줄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에 준 것도 맞지만 감세를 해서 준 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감세까지 두 개가 겹쳐져서 세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세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이 건전재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2.8%밖에 안 늘었다라는 것이 건전재정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열심히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얼마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냐면은 바로 23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정부는 계속 말을 해요. 자, 정부가 계속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를 달라라고 말했겠죠. 근데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보여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기자분들이 아니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은 도대체 23조 원 뭐 더해서 23조 원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라라고 기자분들이 말하니까 기재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건데 기자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제출해라고 그러는데요. 자랑이죠.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도 제출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거든요. 작년에도 24조 원인가? 작년에도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당연히 야당에서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를 달라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끝까지 국감 끝나고 예산안 끝날 때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작년에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는 국회 공개한 적이 없어요. 자, 또 그러니까 작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올해 예산인 거죠. 올해 예산은 작년에 심의하니까. 자, 내년도 예산안은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대요. 이거 당연히 올해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놓고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래요. 자, 이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뭐 강조까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 말한 게 반지성이잖아요. 자, 반지성과 지성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이 있으면 지성인 거고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반지성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초전도체 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초전도체 개발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검증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문 그대로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으면 그 말은 사실인 거고 검증할 수 없으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 가능성이 이게 지성과 반지성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뭐래요? 검증 가능성을 없고 믿으래요.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믿는 사람과 그냥 보지 않고 못 믿는 사람이 나누는데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반지성적이지 않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검증 불가능한 것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년도 그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두 개예요. 2.8%밖에 안 늘었다. 그리고 23조 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첫 번째는 이거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건전재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또 R&D 감소라는 사실을 뭐 많이 들어보셨고 R&D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총론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강론,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은 24년도죠. 우리 예산 사이클은 보통 3년이라고 하거든요. 3년 예산 사이클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올해는 몇 년도예요? 23년도죠.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3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정말 하나만 한 소리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만 한 소리야. 당연한 얘기죠. 23년도는 23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4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22년도가 결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년이 걸리거든요. 편성, 집행, 결산 이렇게까지 이 3년이 걸리는 거여서요. 그래서 올해 알아야 되는 것은 22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세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와 세입 예산도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걷고 잘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됐는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년 결산부터 말할게요. 자, 작년 결산은 한 줄로 말해서 단군 이래 최대 적자예요. 이거 이 관리재정 수지는 코로나 때보다 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났고요. 아무튼 단군 이래 최대 적자가 바로 작년 결산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건데, 자, 작년 결산이 왜 단군 이래 최대 적자가 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났냐? 일단 19년, 20년도 같은 경우도 결산이 관리재정 수지가 한 110조 정도 적자가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났냐면은 작년 결산이 관리재정 수지가 어디 갔어? 117조 났으니까 코로나 때인 20년도나 21년도보다 오히려 작년도 이 관리재정 수지는 110조 원, 통합재정 수지는 64조 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많이 났다. 코로나 때를 능가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다라는 사실인 거고, 자, 언론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윤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노력을 해도 이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표현까지 봤어요. 역부족. 지난 정부가 너무 거덜내서 아무리 건전재정으로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서 이 편성한 돈이 60조 원이 넘어요. 60조 원 이상 지출을 늘렸고, 그리고 나서 이 통합재정 수지가 64조 원 적자가 났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은 거의 균형 재정입니다. 거의 모든 적자를 다 줄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받는 거는 좋고
받는 건 600만 원 받아서 좋고, 근데 제가 왜 600만 원을 왜 받았냐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받은 거고, 제가 어떤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면요, 옥상에 그 태양광 패널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4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제 주업이 아니에요. 주업이 아니라 그냥 이 옥상에, 건물 옥상에 이 태양광 패널 하나 설치해서 한 달에 4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40만 원 버는 태양광 사업자한테 손실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제가 뭐 제 주업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손실이 나서 제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600만 원 주면 그렇다 치는데, 한 달에 40만 원 버는 부업 때문에 600만 원 준 것도 이상한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사업자가 어떤 코로나 피해를 받았겠습니까? 뭐 이게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돌아서 태양광 효율이 감소됐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 보편복지 되게 싫어하죠. 보편복지 되게 싫어해서 굉장히 선별했어요. 선별을 해서 저 같은 한 달에 40만 원 버는 태양광 사업자를 선별을 해서 600만 원을 주는 걸 보면은, 뭐 주니까 받긴 받는데, 이게 선별복지의 핵심이다. 이 선별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뭔가 이상한, 뭐 저는 다행히 혜택을 본 사람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죠. 진짜 손실을 본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태양광 사업자가 6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선별복지의 이 실체가 바로 이거인 건데요. 이게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 받는 건 받는 거고, 60조 원 쓰면 쓰는 거고, 건전재정은 건전재정인 거고, 이게 관념이 따로 논다라는 거고, 이게 관념만 잘하면은 이게 가장 최악은 뭡니까? 쓰지도 않고 재정을 거덜냈다라는 것이 최악이죠. 그쵸? 이 문재인 정부의 17년도, 18년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쓰고 재정도 손해났고, 그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그건 코로나 때문인 거고, 코로나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쓰지도 못하고 재정을 거덜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 정부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쓰고 재정을 건전재정을 유지했다라는 최고의 평가인 거고요. 자, 22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썼어요. 22년도는 많이 썼고요. 23년도와 24년도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이거는 건전재정도 아닌 게 22년도와 23년도고요. 23년도와 24년도인 거고요. 22년도는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22년도 얘기를 했고요. 자, 22년도에 그렇다면은 2차 추경을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22년도 뭐가 있었어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22년도 대선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본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자,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그때 윤석열 후보와 이 민주당 후보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을 편성했죠. 그때 윤 후보도 그렇고 저희 이 후보도 그랬고, 뭐가 가장 큰 공약이었냐면은 손실보상금 많이 주겠다가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키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재부한테 말했죠. 우리 손실보상금 화끈하게 주고 싶다. 1차 추경 얼마까지 쓸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기재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없다 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서 1차 추경 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1차 추경은 아주 정말 소규모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겼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2차 추경을 한다라고 기재부한테 말했어요. 나 2차 추경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돈 얼마나 할 수 있냐라고 그랬더니 기재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 많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불과 3개월 전에 1차 추경할 때는 기재부가 돈 없다, 돈 없어서 1차 추경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윤 정부가 와가지고 2차 추경하고 싶다고 하니까 기재부가 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과세수가 50조 원, 54조 원 이상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저는 왜 갑자기 없던 돈이 3개월 만에 50조 원이 생깁니까? 10조 원, 20조 원도 아니고 50조 원이 생기는데, 저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윤석열 정부의 누군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기재부는 똑같아요. 3개월 전 기재부와 현재 기재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일단 처음에 돈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기재부가 처음부터 54조 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 30조 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은 소설이지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기재부 관료가 3개월 전에 한 푼도 없다는 기재부 관료가 50조 원 이상 있습니다라고 말할 리는 절대 없어요. 우리 한 30조 원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테고요. 이건 소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윤 정부의 누군가가
아이 무슨 소리야, 30조 원이 뭐야, 조금 더 올려, 조금 더 올려라고 했을 때 기재부는 안 돼요, 이러다가 손실 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랬을 때 손실이 나도 내가 책임져 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관료는 새가슴이에요. 3개월 전 기재부와 현재 기재부는 똑같은데 관료는 새가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었어도 손실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관료의 새가슴을 우리는 뭔가 어루만져주는 정치인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손실 나도 그 책임 내가 질 거야. 아무리 손실 나도 책임은 내가 지고, 그리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너의 그 승진은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누군가가, 선수가 이 정부는 있었던 거예요. 그 선수가 누굴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을까요? 묻전 얘기고, 뭐 추경호 부총리였을까요? 이건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아마 윤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추 부총리든 아니면 누군가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써, 30조 원 아니야, 더 써 했을 때 40조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더 써, 손실 나도 내가 책임져 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그럼 한 50조 원 이상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실 났어요. 22년도에도 그러니까 본 예산 대비 손실 난 건 아니고 54조 원 초과세수를 인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과세수는 54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로 관료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관료가 할 수 없고 뭔가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었던 거고, 저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지난 정부의 실패는 뭔가 관료를 장악하지 못한 거인 거고요.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관료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도 최경환 부총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저는 부총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기재부 장관만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잖아요. 나를 아이덴티티를 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재부 식구들 아빠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기재부 장관인 거고, 나는 요 기재부 식구를 책임지는 아빠가 아니라 이 정부, 이 박근혜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책임진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인 거죠. 그런데 지난 정부는 경제부총리 한 명도 없었어요. 기재부 장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추경호도 그렇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최경환도 그렇고, 이거는 장관이 아니라 부총리였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이 대통령과 같이 경제 정책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소리냐면은 관료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현재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근데 지난 정부는 관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건데, 왜 없냐?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2년도에 2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과세수였었고, 이 초과세수를 이거를 적극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난 정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이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은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2년도 최고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윤석열 정부가 22년도 최대 적자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번 정부의 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선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22년도 초과세수를 인식한 것은 선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은 사실상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거예요. 아무튼 이번 정부에는 누군가가 선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선수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선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올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올해 예산서입니다. 올해 기재부의 예산서를 제가 그냥 카피해서 붙인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카피해서 붙인 건데요.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얼마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16.6%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6.6% 증가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예산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세 수입 어마어마하게 손실 난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엄청난 손실인데 59조 원 손실 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59조 원 손실 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보다
16.6% 증가한다라고 이 홍보 자료를 썼습니다. 기재부의 홍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매년 국세가 작년보다 16.6%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세수가 많이 느는 거잖아요. 1년마다 16% 늘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1년마다 16% 늘어날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주요 세목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서 16.6%나 늘렸어 라고 기재부 홍보 자료예요. 아니, 이 정부가 주요 세목 세입 기반 확충하는 노력을 했어요? 감세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감세를 했지 무슨 주요 세목 세입 기반 확충하는 노력을 뭘 합니까? 그런데 주요 세목 세입 기반 확충하는 노력 때문에 16.6% 늘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재부 보도 자료거든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고요.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에 대비 16.6% 늘어난 거냐면은 22년도 본 예산 대비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초과세수를 인식을 했어요.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는 얘기는 본 예산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 한 12번 했어요. 사과하고 세입 추계를 변경했어요. 자, 이미 세입 추계를 사과하고 수정을 했으면은 수정된 거와 23년도를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수정되기 전과 비교를 해야 돼요? 수정된 이후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수정한 적은 여러 번이에요. 뭐, 작년만 수정하고 올해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미래 예측하는 건 어렵잖아요. 미래 예측할 수 있으면 다 주식해서 다 재벌되죠. 미래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수정은 뭐 여러 번 해왔었고요. 수정은 여러 번 해왔었고, 수정을 했다면은 항상 수정 전과 비교를 했겠어요? 100% 예외 없이 수정된 이후와 비교를 했었는데, 올해만 처음으로 수정을 해놓고서 수정 전과 비교해서 16.6% 늘어난다라고 이게 기재부 홍보 자료를 쓴 겁니다. 이 세 번째 거짓말. 이게 올해 그 조세 지출 얘기거든요. 조세 지출이 뭐냐면 세금 감면이에요. 그 세금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세금 감면 이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이 고소득자로 가는 혜택은 줄고 중저소득자로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늘었다라고 정부가 말을 해요. 뭔가 딱 들어도 이럴 리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정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작년 고소득자로 가는 것은 31.6%인데 올해 고소득자로 가는 것은 31.2%래요. 뭐 줄긴 줄었어요. 뭐 아주 0. 몇 프로 줄긴 줄었는데 뭐 줄었다라고 홍보하는 정부 말은 맞아요. 근데 이럴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파봤어요. 그랬더니 고소득자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 작년 22년도 고소득자 기준은 뭐였냐면요. 평균 소득의 150% 넘어가면 고소득자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올해 고소득자 정의는 평균 소득의 200%를 넘어가면은 고소득자 정의로 바꾼 거예요. 고소득자 정의로 바꿨더니 고소득자한테 가는 혜택이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자, 이게 뭐 무슨 지난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라고 뭐 난리가 나는데, 자,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할 거면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고소득자 정의 기준을 기존의 150%를 200%로 바꾸는 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득자한테 가는 이 혜택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수가 있는 건데, 근데 평균 소득의 150%가 맞을까요? 평균 소득이 200%가 맞을까요? 말도 안 돼요. 고소득자의 정의는요, 중위소득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소득자의 정의를 평균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나라는 없어요. 자, 왜 그런지 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검증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그 소득 중에서 그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딜 것 같아요? 의대? 저는 의대까지는 모르겠다. 의대는 좀 그럴 것도 같다. 자, 의대 빼고 평균 소득이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딜 것 같아요? 저는 사학과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사학과 맞을 거예요. 왜 사학과가 평균 소득이 제일 높은 과일까요? 이재용. 이재용이 사학과 졸업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학과 나온 사람들이 왜 평균소득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고, 이재용이 사학과 나온 이재용이 평균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아마 전공 대비 평균소득으로 보면은, 소득은 모르겠다. 이 재산으로 하면 아마 사학과가 의대를 저는 의대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
평균이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사학과 출신이 의대보다 더 높다 해서 우리 아들, 딸이 사학과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거 사학과 비하 발언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이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소득자다 아니면은 저소득자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항상 평균 소득의 200%, 15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150%, 200%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거고, 근데 대한민국 기재부는 항상 평균 소득의 150%, 왜냐면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사업가 평균 소득은 사업가 중위소득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기존 150%도 평균소득 150%, 현재 평균소득 200%다 틀린 겁니다. 원칙대로 따지면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또는 중위소득의 200%는 둘 다 맞지만 이 평균소득의 150%, 200%는 아무튼 다 틀린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면 뭐가 통계 조작입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그래도 이 고소득자한테 가는 것이 얼마 늘었어요? 얼마 줄었어요? 31.6%에서 31.2%로 이렇게 미세하게 줄은 거가 평균소득 기준을 150%로 200%로 정의를 내려도 이렇게 미세하게 줄었다라는 걸 보면은 참 놀랍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현재 요 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거덜냈냐라는 것을 봐서 저는 요거는 이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요 기준인 거고요.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기준 말고 이거는 IMF 기준이거든요. 자, IMF 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겠어요? 대한민국 기재부가 만든 기준이 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것 같아요? 당연히 국제 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기재부 기준과 국제 기준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근데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기재부 기준보다 국제 기준이 더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하는 거고, 자, 우리 한번 국제 기준으로 한번 우리나라 재정 수지를 볼까요? 이거는 GDP 대비 재정 수지거든요. 자, GDP 대비 그 2%라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에요. 그렇다면 1%는 10%면은 200조 원, 1%면은 20조 원, 2%면은 40조 원이겠죠. 자, 이란 얘기는 뭐예요? 한 40조 원 정도 흑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해하시죠? 자, 이게 각각의 나라, 자기네 나라 그 GDP 대비 얼마나 많이 흑자가 났냐인 건데요.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2016년도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했던 때예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룩한 그 정부입니다. 자, 건전재정을 이룩한, 계속 이렇게 흑자가 났으니까. 근데 건전재정을 이룩한 박근혜 정부는 돈은 쓰지 않고 수입은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전재정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 정도의 어떤 흑자를 계속 꾸준히 얻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17년도, 18년도는 어때요? 흑자폭이 GDP 대비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고,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나서 19년도에는 드디어 적극적인 재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2조 원이지만, 그렇지만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했다라는 19년도에도 딱 균형 재정입니다.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니라 딱 균형 재정인 거고, 20년도 코로나 때부터는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썼죠. 적극적으로 써서 마이너스 2% 그리고 21년도는 마이너스 0.3%. 사실상 21년도도 이 정도면 균형 재정이에요. 이 정도면 균형 재정이고 20년도만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썼는데, 자, GDP 대비 마이너스 2% 적자를 올렸어요. 근데 선진국은 20년도에 얼마나 GDP 대비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GDP 대비 마이너스 6.6%입니다. 자, GDP 대비 마이너스 6.6%면은요, 이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가 20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6%면은 얼마입니까? 120조 원이죠. 한 120조 원 정도 손실 본 것이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코로나 때 120조 원 손실 봤으면 저는 구테타가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재정 거덜났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가 선진국 평균이다. 선진국 평균이다. 6.6%니까 한 130조 원 정도 이 손실 났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GDP 대비 마이너스 2% 손실 난 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자, 그렇다면 저는 한번 뭘 구해봤냐면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재정수지 차이를 한번 구해봤어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이 재정수지 차이를 보니까 어때요?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재정정부 이 수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특히 코로나 때 더 많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물론 적자 재정한 건 맞아요. 적자 재정한 건 맞지만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가장 돈을 덜 썼다. 가장 돈을 덜 쓴 것이 바로 이때인 거고요. 자, 오히려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뭔가 선진국과 이 재정 수지 차이가 이때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서 22년도는 적극적으로 써서는 맞아요. 22년도는 적극적으로 써서 재정이 불건전하게 된 거고요. 23년도와 24년도는 적극적으로 써서 불건전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쓰지도 않고 불건전하게 된 거고, 쓰지도 않고 불건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강조하다시피 이거는 세입이 줄었고, 세입이 왜 줄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입이 줄었지만 감세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뭐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 등인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22년도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올해 얘기를 할게요. 올해 재정, 자, 22년도 재정의 핵심은 어마어마한 적자가 핵심 한 줄로 말하면 그거라고 그랬어요. 올해 재정의 핵심 한 줄로 말하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입니다. 세수 결손이 59조 원이에요. 59조 원 세수 결손, 이건 당군 이래 최대의 규모인 거고요.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 주식쟁이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딱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측은 아무도 못해요. 예측할 수 있으면 다 주식 투자해서 다 재벌되게요. 그렇지만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지만 뭔 해야 됩니까? 예측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 대응은 잘해야죠. 대응은 잘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뭐 아무리 최대로 잘 봐줬을 때 59조 원 손실이 났다. 가장 최대로 잘 봐주면 예측 실패예요. 그런데 과연 대응 실패가 있냐 없냐도 우리는 같이 봐야죠. 자, 대응 실패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총리 이름이 뭐죠? 하도 총리가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도 한덕수. 자, 총리 이름도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총리 이름도 이렇게 가물가물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거 여러분 아무도 못 맞히는 문제. 자,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 이름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걸요. 이 정도 선수가 모여 있는데 검찰총장을 아무도 못 맞추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모르죠? 그런가요? 그래도,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정도면은, 그래도 선수 한 두세 명만 모여있으면은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정답을 말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총장 이름 되는 거고, 꽤 어려운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총리 이름을 되는 건데, 한덕수 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59조 원 초과세수가 났다는데, 아니, 초과세수래. 세수 결손이 났다는데, 그래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났는데 절대로 그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대요. 추경을 하지 않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추경은 뭐냐면은 그 세출을 늘리는 추경이 아니라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경을 하지 않겠대요. 왜 추경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시킨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건 절대적으로 시켰어요. 추경 안 돼. 그리고 추가 국채 발행도 안 해라고 이게 그냥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수가 59조 원 안 거쳐요. 세수가 59조 원 안 거치는데 국채 추가 발행하지 않고 살림을 하겠대요. 어떻게 살림을 한대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그냥 일반 기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반민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전근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전근대냐면은요, 근대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대로 예산 지출을 하는 나라가 바로 근대 국가의 정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근대 국가의 정의는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의 정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여기에 10억을 써라 라고 하면 10억을 써야 되는 거고, 국민의 대표가 여기에 20억을 써라 라고 하면 20억을 써야 돼요. 근데 전근대 국가는 어땠어요? 그냥 왕이 그냥 자기가 뭐 만리장성에다가 1조를 쓰든 뭐 저기에다가 2조를 쓰든 그냥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근대 국가로부터는 국민의 대표가 정한 데다가 돈을 걷고 정한 데서 돈을 걷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데다 돈을 쓰는 게 저는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요. 예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에 10억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10억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0억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정치 투쟁과 모든 그런 사회 투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늘려요. 그래 놓고서 아, 나의 이 정치 투쟁이 성공했다. 국회의원 되길 잘했다. 대통령 되길 잘했다라고 해요. 왜? 예산 편성 금액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작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여기에 20억을 쓰고 저기에 30억을 쓰자라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그냥 정치적으로 정한 금액을 내가 알아서 안 쓰겠다라고 말을 한 게 이게 바로 전근대 국가가 아니면 뭐가 전근대 국가입니까? 국민이 정한 국회가 20억 쓰라고 하면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억을 써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10억을 쓸래? 아니야, 그냥 5억 쓸래라고 정한다면은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하고 대통령이 왜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자, 아니 정부가 보기에 뭐 세수가 줄었을 때 지출을 좀 줄일 필요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세수가 줄으면 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재정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겠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 추경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 예산은 여기에 20억을 쓰기로 했고 여기에 30억을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15억만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로 15억만 쓰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 감액 추경안을 올려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고 말을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말을 하고 그거를 속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세수 결손이 한 2차례 났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세수 결손이 났을 때 지출 줄였거든요. 지출 줄였는데 지출 줄인 기록을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출 줄인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는 거예요. 이거 지출 줄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전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구두로만 말한 거예요. 이거 지출 줄여라라고 해서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 지출 줄여라라는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다는 사실은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은 어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당연히 기록 안 남겼겠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니까 기록은 안 남겼겠지라고 하는데 이번 한덕수 총리는 기록을 안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추경호는 깜짝 놀라죠. 추경호는 이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추경호는 알아요. 그래서 추경호는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을 추경호 부총리는 반박을 해요. 우리는 불용을 종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 추경호가 이 정도는 돼요.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추경호가 뭐라고 덧붙인 줄 아세요? 우리는 불용을 종용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다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장님이 회식 가서 난 짜장면 알아서 비싼 거 시켜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공개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한덕수 총리는 이건 공개적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짜장면만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뭐 말도 안 되는 부장인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추경호 정도 되는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불용을 종용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나는 짜장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하 직원이 탕수육 시킬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누가 있냐고요. 원칙대로 하자면은 국회에서 20억을 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억을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장님이 난 짜장이라고 말하면은 20억을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딱 부지불식간에 나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추경호 부총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요, 올해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났다고 그랬죠. 올해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나는데 지출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세수 결손이 아니라 지출을 보는데
그 전년 요 동기 대비 얼마가 지출이 줄었는지 한번 보니까 59조 원 줄었어요.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자, 세수가 59조 원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출은 지금 얼마 줄었어요? 59조 원 줄었다라는 게 우연일까요? 자, 우연일 리가 없죠. 우연일 리가 없고요. 제가 요거는 제가 이게 가장 지금 제가 이거는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요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쓴 글이고 요거는 앞으로 한 보름 동안에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게 요 일이에요.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인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요?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나죠.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나는데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대요. 추경을 하지 않겠대요. 누구 의지로? 우리 대통령 각하의 의지 때문에 안 하겠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요? 그냥 깎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가 자금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금 배정을 안 해서 그냥 깎는 현실을 이게 그냥 야당이 가만히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놀란 거가 다른 위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더 놀랐거든요. 그 서울시 기조실장이 했던 말보다 이 다른 위원들이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놀랐는데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그냥 자금 배정을 통해서 안 하는 것도 놀랍지만 자금 배정을 통해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야당이 저는 더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야당 기재위 간사 만날 일이 있어서 그 간사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요거는 한 뒤에 더. 자, 그런데 자금 깎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냥 자금 배정도 그냥 안 하는 거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59조 원을 자금 배정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큰 꼭지가 있습니다. 큰 꼭지가 뭐냐면은 23조 원 지방정부에 주는 것을 안 주겠대요. 자, 23조 원 안 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숨통이 트여요. 59조 원 중에서 23조 원이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3조 원을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근거는 뭐냐면은 원래 그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내국세에 연동되거든요. 내국세 40%는 무조건 지방정부에 줘야 돼요. 내국세가 100조가 거치면은 40조는 그냥 무조건 지방정부에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100조 거칠 걸로 생각을 하면은 예산상으로는 40조 주겠다고 예산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해요. 결산했을 때 110조 거칠 수도 있고 90조 거칠 수도 있잖아요. 110조 거치면은 10조에 대하여서 40%를 정산을 해서 주고, 그리고 90조 거치면 10조에 대한 그 40%를 정산을 해서 덜 주는데, 근데 결산을 할 때 덜 주니까 이미 준 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올해 23년도 결산은 언제 해요? 24년도 하죠. 그럼 24년도 결산을 했을 때 돈을 덜 줘야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산하냐면은 25년도에 줄 돈을 까고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22년도에 정산은 23년도 정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25년도에 줄 교부세를 그만큼 덜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후년, 2년 뒤에 이거를 까고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오케이. 정상적으로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결산을 하고 25년도에 돈을 덜 주는 거고, 그런데 결산을 미리 내년도에 하면 너무 늦다. 빨리 이게 변하는 상황에서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될 거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추경을 할 수가 있어요. 추경을 통해서 올해 본예산 세입 추계를 올해 감액할 수가 있어요. 올해 이 내국세가 덜 거칠 거다라고 올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추경을 하면은 그럼 정산은 언제 해야 돼요? 똑같이 25년도예요. 올해 이미 집행 다 했잖아요. 지금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이미 지방정부는 집행을 다 한 상황에서 올해 안 줘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에 써져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다. 지방교부세법에 추경을 하든 결산을 하든 그냥 상관없이 정산은 언제 할 수 있다? 내후년도, 25년도에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언제 돈을 안 준대요? 이 정부는 올해 돈을 안 준대요. 올해. 내년도도 아니고 올해 돈을 안 준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방정부한테 돈 줄 거는 올해 덜 줘도 되고 내년도에 덜 줘도 되고 내후년도에 덜 줘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정산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은 항상 뭐였어요? 내후년도에 덜 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냥 올해 돈을 덜 준대요. 자, 이거는 불법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저는 놀라운 게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하고 올해 덜 주면은 불법은 아니죠. 근데 올해 추경을 하지 않고 올해 돈을 덜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기조실장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조실장 출신이랑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방정부에 돈을 덜 줄 수가 있을까요? 지방정부에 돈 주는 주체는 행안부예요. 행안부는 어떤 돈을 가지고 줘요? 기재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행안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금 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행안부에 자금 배정을 하지 않으니까 행안부는 방법이 없어요. 기재부한테 자금 배정을 못 받으면은 다른 요 지자체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이 상황인 거고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냥 자금 배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약속한 돈을 안 주겠다는 거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는 거죠. 왜? 올해 분명히 그 행안부를 통해서 교부세를 우리는 22억을 받기로 하고 여기는 30억을 받기로 했고 저기는 40억을 받기로 했어요. 약속을 받고 지금 20억을 지출을 하고 30억을 지출하고 40억을 지출을 해요. 자, 그런데 아니 추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20억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거 미안해 15억만 줄게 라고 공식적으로 깎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내시도 안 해요. 내시도 하지 않고 20억이 줄지 19억을 줄지 18억을 줄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언론 기사를 보고 줄긴 줄겠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어요. 19억으로 줄지 18억으로 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는 왜 야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야당 단체장한테 이거는 데모를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다 야당 단체장이 이건 삭발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는 최고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야당 단체장한테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그냥 책상에서 이거 그냥 노가다 하고 싶어요. 책상에서 노가다 하고 싶지. 제가 왜 뭐가 부족해서 야당 단체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데모해야 된다. 이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거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무튼 저는 액션을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찾아가서 이거는 야당 단체장한테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24년도 건전재정이 아니란 사실은 말을 했어요. 24년도 건전재정이 아닌 이유는 말을 했고 그런데 일단 그렇다면은 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를 2.8%만 증가한다는 것과 두 번째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두진 않겠죠. 분석을 하면 되죠. 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서 지출이 줄었나라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이 줄은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가는 이 교부세가 준 거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방정부한테 가는 교부세가 왜 줄었냐면요. 내국세가 10% 줄어요. 그러니까 내국세는 내년도 10% 주거든요. 내국세가 내년도 10% 주면은 내국세에 지방교부세가 연동된다고 그랬죠. 내국세가 10% 주면은 지방교부세는 얼마가 주냐면은요. 얼마야? 얼마 주는지도 안 써놨네? 참, 보도자료 못 썼다. 어떻게, 얼마가 주는지도 안 써놨냐? 이게 한 16조 원인가? 아무튼 줄어요. 지방 이전 재원이 줄거든요. 여기 나와있구나. 한 18조 원 정도 줄어요. 18조 원 정도 지방 의전 재원이 주는데, 지방 의전 재원이 만약에 18조 원이 줄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6%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R&D 깎은 거 말고는 지출 구조조정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냥 내국세가 줄으니까 지방정부한테 줄 교부세가 줄고 지방정부한테 줄 교부세가 준 것 때문에 내년도 총지출 증가가 그렇게 이 2.8%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의 원동력은 뭐다? 그냥 지출 구조조정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내국세가 줄여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내가 만약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정치적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지출구조조정 노력 때문에 긴축재정을 했다면은 나 지출구조조정 열심히 노력했어라고 홍보할 만하죠. 그런데 그냥 내국세가 줄어서 자동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은 거는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왜? 내국세가 줄은 것은 이건 당연히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자, 내국세가 왜 줄었어요? 제가 올해 세금이 준 거는 저는 경기 상황이 더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감세 영향도 있지만 경기 영향이 더 커요. 근데 내년도 세수는요, 이거는 감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감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 정부의 감세의 핵심은 뭡니까? 법인세 감세예요. 법인세 감세. 자, 법인세를 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추경호 부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아니, 법인세율을 내려도 왜 세수가 안 줄어?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고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면은 이게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세금이 많이 거쳐서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자, 이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재부가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기재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5년 동안 30조 원이 줄고 전체 감세 규모가 5년 동안 60조 원이 준다고 기재부가 말을 했어요. 기재부 말에 따라서도 추경호 말은 거짓말이죠.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냥 기재부의 공식 자료와 다른 말을 그냥 말을 해요. 절대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기재부 공식 자료만 봐도 법인세 줄이면 세수가 30조 원 주는데 5년 동안 다른 감세 정책이 60조 원 줄고 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72조 원 준다라고 말하고 제 계산에 따르면 80조 원 이상 줍니다. 왜냐면은 R&D 공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기재부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기재부에 포함되지 않은 R&D 공제 이후에 발표된 R&D 공제까지 다 합치면은 5년 동안 80조 원 이상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 말이 틀린 거잖아요. 법인세율을 줄여서 기재부 말에 따라서도 세수가 줄고 내국세가 내년도 10%나 감소가 돼요. 내년도 10% 감소가 돼서 지방교부세가 줄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됩니까?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될 거를 지출 구조조정 노력 때문에 줄었다라고 말을 하고 홍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도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2.8% 늘어나요. 2.8% 늘어나고 전체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분야별로 보자면은 많이 줄어든 분야도 있고 많이 늘어난 분야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은요. 이게 증액도 많이 되고 감액도 많이 되면은 저는 증액과 감액을 이걸 따로따로 분석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24조 원 증액이 됐어요. 이 콤마 앞을 조원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24조 원 증액이 됐지만 또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6조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다면 전체 증액이 17조 원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7조 원 증액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6조 원 감액은 어디서 됐고 24조 원 증액은 어디서 됐는지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이 실제 이 내년도 예산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아무튼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은 어디예요? 교육 분야죠. 자, 교육 분야가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세랑 연동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국세가 10% 주니까 당연히 교육도 10% 가까이 주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행정도 줄어요. 자, 이것도 내국세가 줄어서 그래요. 내국세가 줄면 이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가장 많이 요 교육과 지방행정 말고 가장 많이 준 데가 어디예요? 과학기술입니다. 아, 과학기술이 줄었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R&D가 줄은 거예요. 자, R&D가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7%인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준 게 뭐예요? 보건. 자, 보건이 준 이유는 뭐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고 그냥 위드 코로나가 된 거죠. 코로나 관련된 지출이 준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뜯어보면은 그거가 크더라고요. 공공병원 줄어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 준 거는 뭐 코로나랑은 관계없이 공공병원은 필요한 거고 특히 서울
그 서울에 있는 그 공공병원 그거 있었는데 시립병원, 예, 시립병원. 예, 그 서울 그 시립병원의 예산이 그냥 전액 삭감됐어요. 서울 시립병원 그 이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전액 삭감된 거가 요 코로나 예산 줄어든 것과 그리고 이 서울 시립병원 예산, 이 공공병원 예산 줄어든 것이 이것에 대한 의미인 거고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요 R&D 감액에 대한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요거 두 개의 감액에 대한 의미는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따라주는 것이 의미인 거고요. 자, 감액은 다 했어요. 감액은 아주 진도 빠르죠. 감액에 대한 의미 다 설명드렸고, 이제 증액에 대한 의미 말할게요.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어디예요? 통일외교. 의외죠. 통일외교, 통일부 그 절반으로 깎았는데 통일부 예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통일외교가 많이 준 거는 통일이 는 거는 아니죠. 뭐가 는 거예요? 외교가 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현수막에 뭐 1년 만에 뭐 100개국 돌아다닌 대통령 각하 뭐 추앙합니다. 뭐 그런 현수막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뭐 1년 만에 뭐 120개국을 돌아다니셨대요. 그래서 뭐 같이 박수 쳐드리죠. 자, 이 통일 예산 당연히 늘지 않았고요. 외교 예산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뭐가 예산이 많이 늘었냐면 ODA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ODA 그 해외 원주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외교하고 다니시면서 뭐 외교하면은 뭡니까? 그쪽은 당연히 ODA 늘리라라고 하면은 다 들어주고 계신 거죠. 뭐 굉장히 뭐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거는 외교다. 특히 외교가 늘었다는 건 뭐냐? 해외 원조다. 그래서 지금 해외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가 돌아다니시는 거에 대한 그 결실이 뭐냐? 해외 원조를 많이 늘리는 거가 요 대통령 각하의 해외 외교의 그런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는 게 외교. 그리고 나서 어디가 많이 늘었죠? 사회복지. 오케이. 사회복지는 줄어든 부분도 6조 원 많이 줄어들었고 늘어난 부분도 24조 원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나는지 한번 다 볼게요. 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예요? 사회복지. 이게 다 사회복지거든요. 사회복지를 크게 확대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사회복지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보건의료랑 보건의료가 아까 줄어들었다는 얘기 많이 했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예,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이 뭐예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에요. 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정책적으로 늘렸어요? 아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이건 뭐 공무원연금은 15년도에 엄청나게 깎았었고요. 그 이후로 당연히 늘린 적 없고요. 국민연금은 전혀 뭐 좋든 싫든 개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국민연금 개혁을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세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조금 더 이 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돈 더 많이 내고 직급만처럼 받을 것이냐 이게 두 개의 파가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논쟁이 없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논쟁 없어요. 조금 더 내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을 것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내고 그냥 더 많이 받지 않고 그대로 이 두 파가 싸우느냐고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더 낸자라는 개혁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게요? 국민들이 반대해서? No. 국민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반대해서입니다. 우리 4.5% 내가 내고 기업도 4.5% 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4.5% 내는 거에 대해서 이 청와대 아니라 용화대한테 이건 절대 우리는 더 돈 못 낸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말은 안 들어도 기업 말은 듣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4.5% 더 이상 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개혁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추가로 더 내는 법 개정 안 됐어요. 그런데 지출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그냥 노령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6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고 1년에 한 5.5%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매년 5.5% 이상 늘어나고 두 번째는 물가도 상승한 겁니다. 자, 물가가 연동되는 거 아시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당연히 물가 연동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노령화가 많이 됐고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자랑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정부 고령화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정부 물가 많이 올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의무 지출인 거고 전혀 자랑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노인이죠. 자, 노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인 왜 올렸을까요? 자, 기초연금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거든요. 자, 기초연금법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연히 안 바꿨고. 그런데 기초연금법을 안 바꿨는데 왜 노인 기초연금이 왜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고령화와 물가입니다. 이 기초연금도 물가 수준을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올라간 것도 고령화, 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물가 많이 올리고 고령화 많이 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만약에 기초연금 금액을 올렸으면 이건 자랑할 만하죠. 근데 기초연금법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연금과 이 기초연금은 정책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냥 고령화 물가로 100% 이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올린 게 뭡니까? 주택. 주택이 많이 올라간 것은 그 내년도 그 주택 대출 규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 요즘 주택 경기 안 좋다고 해서 그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 금리 정책,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고, 요거 두 개는 고령화와 물가 상승인 거고, 기초생활보장은 많이 올랐죠. 8.8% 많이 올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올린 거가 이 정부가 한 유일한 제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동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꿨고, 뭘 바꿨냐면요. 이 가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만 이 생계급여 권리를 누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의 32% 되는 생계급여 받는 분들에게 더 많이 생계급여를 받게끔 해서, 이거는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가 많이 올랐는데, 사회복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다? 바로 노령화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인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른 것도 나름대로 순증감액은 근데 한 1.6조 원 정도, 이 정도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물가가 오르고 노령화가 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인상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뭐가 줄었냐? 사회복지에서 뭐가 줄었어요? 고용과 보건의료가 줄었죠. 고용과 보건의료가 줄었고, 고용이 준 거는 뭐냐? 고용이 준 거는 이런 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고용이 어디가 많이 줄었는지 여기서 보여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산 감소의 핵심은 바로 뭐죠? R&D 감소인 거고, R&D가 도대체 어떤 곳에서 많이 줄었나? 이런 곳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출연기관도 많이 줄고, 어떤 연구 활성화, 그리고 탄소 중립 R&D, 이런 R&D가 가장 많이 줄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고요. 재정준칙 얘기는 조금 한물 간 거여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